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이 6.15 공동선언 1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15 정신은 한마디로 포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남북 당국 회담의 이유는 우리 측의 자세에서 6.15의 정신인 포용 정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주일 전에 저는 북한 당국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인 용어로 비난했을 때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북한 당국의 잘못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엄포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북에게 대화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도 조언했습니다. 남북의 국력 차이는 30배에서 80배에 이른다는 각종 보고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갑인 것입니다. 북이 내민 손을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준다고 해서 누구도 우리가 북에게 굴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포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남북 화해 협력 시대에 한반도의 평화 시대는 이렇게 우리의 포용과 인내를 통해서 한 발자국씩 다가올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지난주만 해도 남북 대화에 대한 기대가 잔뜩 부풀었다가 이제는 남북 당국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6.15를 맞아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대화 재개 노력이 있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6월 국회가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각종 법안 처리에 대한 성의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 민생 관련 법안, 그리고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 자신의 특권, 기득권을 내려놓는 법안에 대한 성의 있는 새누리당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일이 6.15 공동선언 13주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관계는 13년 전 그날과 정반대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남과 북 모두가 6.15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7.4와 14로 돌아가야 합니다. 6.15는 남과 북의 인내와 존중과 신뢰로 평화의 길을 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싸움이나 말싸움을 할 때가 아닙니다. 남과 북이 협상의 기술, 대화의 예술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진주의료원 제2요구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진주의료원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제2요구를 환영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원인 무효의 불법적 날치기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경남도의회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공공의료 유지, 강화를 바라는 국민 요구를 수용하고 폭거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미국 서부의 무법자보다 더 강화된, 더 나쁜 무법자가 대한민국 경남에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도지사입니다. 완전히 무법 천지식 행정과 전횡을 일삼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국정조사 특위가 국회를 출범한 날 국정조사 증인 출석하지 않겠다
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떳떳하다면 왜 출석을 거부합니까? 무법에 이어서 비겁화까지 갖추는 참으로 한심한 도지사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더 이상 노이즈 마케팅 중단하기를 요구합니다. 진주의료원과 관련해서 국정조사에 떳떳하게 임하고 그리고 불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전두환 불법재산 반드시 추징해야 합니다. 지금 전두환 불법재산 은닉처 의혹이 약 9,33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무장관은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이라는 견해를 피력을 했습니다만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두환의 불법 비자금을 추징하자고 하는 법을 위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위헌이라는 생각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거역하는 위국적 발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우리 당에서 정의한 전두환 불법재산 은닉처 의혹을 명세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988년 퇴임하면서 청와대에서 1,000억 원을 챙긴 의혹이 있습니다. 30명 재벌 총수로부터 5천억 원의 뇌물수수를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삼남 전재만 씨 장인 이휘상 전 대한제분 사장이 보유한 160억 원의 국민주택 채권이 있습니다. 전재만 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100억 원대의 빌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재만 씨와 장인 이휘상 회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000억 원대의 와이너리를 운영 중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장남 전재국 씨가 운영하고 있는 시공사가 매출은 442억 원이고 자산은 296억 원이라는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남 전재국 씨의 시공사 출자 금이 어디서 출발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재국 씨는 2005년 딸과 아내의 명의에 경기도 연천군 일대 땅 5만여 제곱 평방미터를 매입해서 허브 빌리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가 2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시공사 본사터 또 파주 출판단지터 시공 아트 스페이스터 등 500억 원대의 부동산과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재욱 씨는 아버지로부터 국민주택 채권 167억여 원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재용 씨는 2000년 부동산개발회사 BLS를 설립해서 이 회사 자산은 2012년 기준에서 약 425억 원 상당히 이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처남 이창석 씨 등 관련 친인척의 재산이 약 400억 원대에 이른다는 것이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2004년 장남 재욱 씨가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자녀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고 이것은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의혹의 재산을 총 추계를 해보니 합산을 해보니 9,334억 원에 이르는 불법 재산이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이고 박근혜 정부의 추징금은 적어도 이명박 정부 추징금인 47,000원보다는 많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게 하기 위해서는 전두환 추징법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국정원 댓글 사건 보혜 검찰이 수사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일단 끝나지 않았고요. 어저께 진선미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대로 개인 비리도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 비리도 좀 질이 나빠서 권력형 개인 비리로 법안 통과까지를 막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사는 계속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과 관련해서는 이미 중죄인이고 도주를 하려 했던 흔적이 있고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아니고 증거인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이 구속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촉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현명한 재판부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만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조간에 보면 공소장 내용이 일부 흘러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사에 반대하는 적대적인 세력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수사를 자꾸 정치 싸움으로 만들어가고 변질시키는 것이 누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회담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질이나 본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형식에 걸려서 문턱에서 걸렸는데요. 정부는 비판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생각해 보시는데요.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본 걸로는 지금 현재 이 일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전무합니다. 이런 팀을 가지고는 정교하고 신중하게 이 사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누굽니까? 북한입니다. 이 북한에 대해서 정교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식견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충원할 것을 조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여기의 탈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탈세는 그리스 사회에서도 보시다시피 자칫 나라를 도산 데 이르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2조 6,218억의 규모의 여기의 탈세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적발한 여기의 탈세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영국 조세정의 네트워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신흥개발국 가운데 한국의 해외 재산 도피 규모가 러시아, 중국에 이어 3위에 이를 정도라고 합니다. 뉴스타파의 조세 피난처 탐사 보도를 보면은 해외 조세 피난처 등의 재산을 빼돌려 탈세를 시도하려는 부유청 인사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은 탈세한 사람들이 대부분 재벌가, 사립대학 총장, 전직 대통령 아들 등 사회지도청 인사들의 다수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제가 위원장으로 하는 역외 탈세 및 조세 도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외 탈세에 대해 강력한 처방을 마련하였습니다. 현행 국세 기본법에는 범죄 행위가 어려운 해외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만 경과하면 가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부과 기간과 관계없이 해외 탈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세금 탈류 혐의에 대해서는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역외 탈세 및 조세 도피 국민신고센터 개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민에게만 납세의 의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서민만 유리 지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역외 탈세 처벌에는 시한이 없습니다. 또 하나 복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기관 중 하나는 호남과 호남 출신 국민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지지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호남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만약 보궐선거와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너무 안이했습니다. 호남 탈색을 해야 집권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호남과 호남 출신 국민들은 이것을 호남 배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로 지금의 민심은 민주당 외면으로 변했습니다. 민주당의 외면의 기류를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탈당했던 과거의 동지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사면령에 준하는 복당 특별선언을 해서 그들이 하루빨리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께서도 지난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혁신은 계파 등을 초월하여 하나로 뭉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역설을 하셨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당대회 직후에 바로 일련의 조치가 선행되었어야 했지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오히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복당 특별 조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 대한 우리의 오류를 인정하고 치유의 의미를 담아내야 됩니다. 국민을 감동시킬 비전과 정책을 새롭게 정립하여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나무 늘보 같은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이제 한 걸음 뛰었습니다. 예, 복지부는 어제 진주련 해산 조례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는 정부의 제의 요구와 주민투표도 거부했습니다. 국정조사에 전 출석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홍준표식 폭군 정치입니다. 홍준표 지사에게는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법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마치 대한민국이 아닌 홍준표 지사의 왕국인 것처럼 불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에게 경고합니다.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이지 폭군의 왕국이 아닙니다. 폭군의 행보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에도 요구합니다. 다당 소속의 도지사가 대한민국의 법과 민의를 무시하고 심지어 정부의 정책과 새누리당 당론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만행과 폭거에 대해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이제 진주의료원 사태와 공공의료 확충 의제를 넘어서 선출식 행정관이 폭군처럼 도정을 전임하는 것에 대한 심판도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 엑스포 공원 내에 조성하는 제안을 하고 새누리당 소속 영웅철 대전시장도 이를 수용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에는 몇 가지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과학벨트 사업이 반토막 이상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사업이 지역사업처럼 대전시 부담이 따를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대전 시민의 민의를 무시한 결정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처럼 원활한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엔 우의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공정위가 발표한 부당단가 근절 대책으로 나쁜 단가 후려치기에는 물론 6월 국회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점에 민주당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 조처를 두고 6월 국회의 과잉 입법을 걱정한 선제적 조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과잉 입법입니까? 남양유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 편의점주의 잇단 죽음을 방지할 CU 방지법,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 등 6월 국회에서 을의 눈물을 닦아줄 입법, 이것을 과잉 입법이라고 한 것입니까? 지금 청와대가 직시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선량한 편의점주,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세입자 등 대다수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외공포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가하게 과잉 입법이라고 기업을 두둔하고 있는 조원동 수석의 인식이나 을이 살아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우리의 인식을 외면하고 값도 지켜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노델의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식에 접하면 이번 국회는 입법 대전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입법 대전도 불사하겠습니다. 원자력 마피아에 대해서 조금 길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19대 국회 들어와서 작년 교육과학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원자력계의 추악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리 1호기 비상발전기 고장 은폐, 수명 연장을 위한 수치 조작 의혹, 짝퉁 위장 부품 사건, 증기 발생기 전열관 결함 은폐, 영광원전 제어봉 안내관 균열 등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해 원안위와 원자력계는 큰 문제가 아니며 항상 원전은 안전하다 이렇게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이것이 오늘의 원전 비리 사태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온 밑바탕에는 원전은 늘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원자력 사업을 하던 분들인 원자력 산업회 출신이자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출신인 강창순 전 위원장 등을 비롯한 원전 마피아의 거수기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하는 규제기관마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인수위는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미래부 산하로 옮겨서 사실상 규제기관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인수위원이었던 장순웅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으로 서울 원자력학회 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원전 세력이 주도했습니다. 이는 규제기관과 진흥기관의 분리라고 하는 IAEA의 권고사항을 무시한 것이고 사실상 그나마 있는 규제기관마저 무력화하려고 했던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협상 당시 원안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래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로 하도록 했고 원전 마피아들에게 장악된 원안위를 재정립하고자 국회에서 원안위 위원을 추천하도록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야당 추천 몫에 두 분이 원안위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추천한 임창생 씨는 새누리당이 비상임 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임창생 위원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1회 졸업생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자력사업본부에 근무하며 1976년 국내 원전의 초창기부터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분입니다. 92년 학술지 기고를 통해서 원자력은 취급만 잘하면 환경오염의 문제가 거의 없는 값싼 무공해 에너지라며 원자력 발전 기술은 완벽에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이력이나 언행을 보면 원전 마피아의 원조격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형 원전을 자신이 만들고 원자력은 안전하다고 확신하는 분이 이제 원자력 규제를 담당하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것은 사실상 코미디에 가까운 일이고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문제가 된 원전 마피아의 구조입니다. 원전 위조 부품 사건의 본질이 정책과 정보와 사업을 독점한 원전 마피아의 폐쇄적 구조 때문이라는 것이 정론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을 원안위 비상임위원회 추천한 새누리당이 과연 그분들이 말한 대로 원전 마피아를 해체할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임창생 비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혜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방부가 최근에 그 유연 결정이 났던 군 가산점제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그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산점 비율이 3-5%였는데 이를 2%로 낮추고 정원의 합격 방식을 도입해서 위헌성을 해소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1999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것은 가산점 제도 자체가 사실은 교육권과 의무단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낮춘다라고 해서 위헌성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정원의 합격 방식이라고 해서 공무원 채용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별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적과 싸워야 될 국방부가 이처럼 대한민국의 헌법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군가산점제 이면에는 사실상 극소수의 제대 군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국가의 책임을 퉁치려고 하는 그러한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국방부가 진정으로 군 복무자 모두를 위한다면 복무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내놔야 될 것입니다. 어제 그 대정부 질문에서요,
정웅원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79년도에 전두환 대통령에게서 받았던 6억 원이 현재 33억 원에 해당이 되고 현재 지금 등록되어 있는 박 대통령의 재산은 26억 원인데 어떻게 사유환원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 역정을 내다시피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총리가 이런 식으로 역정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다 뭐 이런 그 국회의원의 차원을 넘어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정홍원 총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국민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될 것이고 또 대통령께서도 어떻게 사유환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약속을 지킬 것인지 명백하게 답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용덕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모두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가불관계, 족보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슈퍼가 가장 힘이 있는 폭력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모피아입니다. 이 모피아란 말을 국민들이 비아냥거리는 의미에서 모피아라고 달아줬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자기들끼리 형님 아우 하면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억하기 싫은 사실이 1997년도 IMF 외환 위기입니다. 국민들은 금목이 등해서 허리띠를 졸라맸고 저 역시 그때 금융노조위원장으로 엄청난 홍역을 치렀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왜 왔습니까? 그때 당시 민간은행, 국책은행 할 것 없이 모든 금융기관이 바로 관치의 지배하에서 즉 모피아에 100% 장악되어 있었기 때문에 온 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신관치금융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대선 공간에서도 공약 한 번 없었습니다. 지금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신관치금융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은 지난번 KB금융지주회장 선임과 관련해서 관료도 능력과 전문성이 있으면 금융그룹의 회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진정한 의미는 관료야말로 능력이 검증됐고 관료야말로 다시 민간 금융기관까지 회장을 겸해서 다 장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에 선임된 모피아 출신 금융계 수장들 KB금융지주회장에 이명록 회장이 내정됐고 NH 농협금융지주회장에 임종용 수협은행장에 이원태 여신금융협회장에 김검수 국제금융센터 원장에 김익주 지난 MB 정권 당시에 선임된 모피아 출신 금융계 수장 12명과 또 지금 수장에 거론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보까지 하면은 다시 전 금융기관을 모피아 출신들이 장악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공기업 수장은 물론 금융 관련 협회장도 모피아 출신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또다시 민간금융기관도 모두 장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선임한 금융감독원 조영재
부원장은 노골적으로 민간금융 회사인 BS금융지주 이장우 회장에게 포괄적 감독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포괄적 감독권이라는 포장으로 결국 사퇴시켰습니다. 창조금융인이 뭐니 떠들더니 이제 뭐 겉으로 드러내는 게 슈퍼갑으로 확실한 조폭으로 등장한 모피아 사단들, 이제 또다시 한국의 금융시장을 망칠 것이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 전문가들 많이 있습니다. 관료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혜우 금융위원장과 조영재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처해야 합니다. 이들 계속 이렇게 관치금융을 녹아라 한다면 사퇴를 요구할 수밖에 없고 사퇴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